아동 학대 뉴스, 가해자가 우리 집에 있었다. 나는 그 뉴스를 처음 봤을 때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하며 텔레비전을 틀어둔 상태였고 화면 속에는 익숙한 문구가 흘러나왔다. 장기간 반복된 아동학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앵커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자막은 건조했다. 그 뉴스는 늘 그렇듯 남의 집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적어도 그날까지는 그랬다. 뉴스 화면에는 아이의 가방, 복도 CCTV, 흐릿한 음성 파형이 교차해서 나왔다. 전문가는 대부분 가해자는 외부인이 아니라 보호자 혹은 보호자 역할을 하던 인물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은 늘 그런 식이라고, 안타깝지만 우리와는 다른 세계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날 밤 아이가 밥을 거의 먹지 않았다. 젓가락을 몇 번 들었다 내려놓더니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방으로 들어갔다. 예전에도 종종 있던 일이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문득 뉴스 화면 속 아이의 뒷모습이 겹쳐 보였다. 나는 괜히 그런 생각을 한다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다음 날 아침 아이의 가방을 챙기다 바닥에 떨어진 작은 녹음기를 발견했다. 처음엔 장난감인 줄 알았다. 버튼이 몇 개 달려 있었고 이미 여러 번 눌린 흔적이 있었다. 이게 뭐야? 아이는 잠깐 멈칫하더니 고개를 숙였다. 그냥 필요해서. 그 말투가 이상하게 어른스러워서 오히려 더 마음이 불편해졌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아이는 설명을 잘하지 않았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아이는 집안에서 유난히 조심스러워졌다. 문 여닫는 소리에도 흠칫 놀랐고 누군가 뒤에 서 있으면 먼저 돌아보았다. 특히 특정 시간대가 되면 아이의 표정은 눈에 띄게 굳었다. 그 시간은 늘 비슷했다.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 집에 어른들이 하나둘 모이는 시간이었다. 그때마다 아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이어폰을 끼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했다. 나는 그 모습이 단순한 사춘기 반응이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은 계속 쌓였다. 아이의 공책에서 찢어진 페이지가 발견됐고 손등에는 작은 멍이 생겼다 사라졌다. 학교에서 그런 거야? 물으면 아이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응, 그냥 넘어졌어. 너무 익숙한 대답이라 오히려 준비된 문장처럼 들렸다. 며칠 뒤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 담임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아이의 최근 상태를 전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작은 소리에도 과민 반응을 보이며 특정 단어에 극도로 위축된다는 이야기였다. 혹시 가정에서 변화가 있었나요? 그 질문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변화는 없었다고 말해야 했지만 그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날 밤 다시 뉴스를 틀었다. 이번에는 아동학대 사건의 후속 보도였다. 피해 아이가 남긴 녹음 파일 일부가 재현 음성으로 흘러나왔다. 짧은 숨소리, 억눌린 울음, 그리고 누군가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 말하지 마. 그 한마디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 순간 아이 방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나는 텔레비전을 끄고 가만히 서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이 스쳤다. 설마, 정말 설마라는 생각. 그러나 부정하려 할수록 그동안 무시했던 장면들이 떠올랐다. 아이의 가방에서 발견된 녹음기. 갑자기 사라진 아이의 웃음. 특정 사람의 이름만 나오면 굳어버리던 표정. 그리고 필요해서라는 말. 나는 그날 처음으로 의심했다. 뉴스 속 사건과 우리 집 사이에 너무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공통점의 중심에 늘 같은 공간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잠들기 전 아이의 방 앞에 섰다. 문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나는 손잡이에 손을 올렸다가 내렸다. 아직은 문을 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은 알아야 할 때가 아니라 준비해야 할 때라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나는 보기 시작했다. 보지 않으려 했던 것들을 듣기 시작했다. 흘려보냈던 말들을. 그리고 마음속에서 조용히 결심했다. 이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뉴스 속 가해자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나는 그날부터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대놓고 캐묻는 방식은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아이는 이미 말을 아끼는 방법을 배운 상태였다. 말하는 순간 더 큰 일이 생긴다는 걸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얼굴이었다. 그래서 나는 묻는 사람이 아니라 관찰하는 사람이 되기로 했다. 첫 번째로 바꾼 건 내 행동의 속도였다. 아이가 집에 들어오면 바로 오늘 어땠어? 라고 묻던 습관을 멈췄다. 대신 물을 한 컵 따라주고 아이가 먼저 숨을 고를 시간을 줬다. 눈을 마주치기보다 옆에 앉았다. 말이 나오지 않으면 억지로 끌어내지 않았다. 그게 아이에게는 더 안전한 방식이라는 걸 나는 늦게 배웠다. 아이의 방 책상 서랍에는 작은 녹음기가 계속 들어 있었다. 나는 일부러 건드리지 않았다. 다만 충전 상태만 확인했다. 어느 날은 배터리가 반 이상 닳아 있었고, 어느 날은 가득 차 있었다. 사용한 날과 사용하지 않은 날이 확실히 나뉘었다. 그 차이는 아이가 집에서 누군가와 마주친 날과 일치했다. 집에는 늘 같은 동선이 있었다. 아이의 방과 거실, 주방, 현관. 그 사이를 오가는 사람은 몇 명뿐이었다. 남편, 나, 그리고 시어머니. 시어머니는 자주 집에 왔다. 손주 봐주러 왔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남편은 그 말만 들으면 안심한 얼굴로 엄마가 도와주잖아라고 했다. 그때마다 나는 기묘한 불쾌감을 느꼈다. 도와준다는 말이 누군가를 감시하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시어머니는 아이에게 지나치게 예의를 강요했다. 어른 말 들을 때는 눈 똑바로 보고, 인사 크게 하고, 밥 먹을 때 딴짓하지 말고. 언뜻 보면 평범한 훈육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상한 규칙이 끼어 있었다. 집 밖에서는 절대 우리 집 얘기하지 마라.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는지 말하지 마라. 엄마한테도 쓸데없는 말하지 마라. 그건 훈육이 아니라 통제였다. 나는 그 통제를 남편이 모른 척 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무서웠다. 남편은 회피형이었다. 갈등이 생기면 중간에서 웃으며 그만해라고 말하는 사람. 누구 편도 들지 않는 게 공평이라고 믿는 사람. 하지만 아이의 표정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그는 너 또 예민하네라고 말했다. 그 말이 칼처럼 꽂혔다. 예민한 게 아니라 아이가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남편은 그 신호를 불편한 소리로 분류하고 있었다. 나는 아이의 담임과 다시 통화했다. 담임은 확신에 찬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말했다. 아이가 특정 상황에서 위축되는 패턴이 있다고. 특히 어른과 집에 관한 단어가 나오면 아이가 눈에 띄게 숨을 멈춘다고 했다. 학교에서는 또래 관계는 괜찮지만 갑자기 말실수하면 안 된다는 강박을 보인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날 밤 나는 아이에게 아주 짧게 말했다. 엄마는 내 편이야. 어떤 일이든 내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해. 아이의 눈이 흔들렸다. 잠깐 입술이 떨렸고 다음 순간 입을 닫았다. 그러다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없었지만 그 작은 끄덕임은 엄마 지금은 아니야라는 신호처럼 보였다. 그때 나는 결심했다. 아이의 입을 여는 것보다 먼저 집의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고.
이 집에서 가장 조용하게 아이를 누르고 있는 힘이 무엇인지, 그 힘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알아내야 한다고. 나는 집안에 작은 CCTV를 설치했다. 정확히 말하면 CCTV가 아니라 반려동물용 카메라처럼 보이는 기기였다. 거실과 주방이 살짝 보이는 위치, 현관이 살짝 보이는 위치. 아이 방 안은 절대 넣지 않았다. 아이의 공간을 침범하면 내가 지키려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아이를 다치게 할 수 있었다. 나는 내가 가해자가 되지 않기로 그 경계를 정확히 지켰다. 설치는 어렵지 않았다. 어렵던 건 내 마음이었다. 내가 내 집을 의심하고 내 가족을 기록한다는 사실이 수치스럽고 끔찍했다. 하지만 아이의 멍을 볼 때마다 나는 그 수치를 견디기로 했다. 엄마의 역할은 체면이 아니라 방어라는 걸 이제는 알아야 했다. 며칠 후 영상이 쌓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평범했다. 시어머니가 들어와서 냉장고를 열고 반찬을 꺼내고 아이에게 숙제했어? 라고 묻는 장면. 그런데 그 장면들이 이어지자 미세한 공기가 보이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아이에게 가까이 갈 때 아이가 뒤로 물러났다. 시어머니가 손을 뻗을 때 아이가 어깨를 움츠렸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어머니가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이에게 말했다.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가 힘들어져. 그 말은 애정이 아니었다. 협박이었다. 나는 그 순간 숨이 멎었다. 그 장면은 뚜렷한 폭력은 아니었다. 손이 올라가고 소리가 높아지는 장면은 아직 없었다. 하지만 그 전에 이미 폭력이 시작된 얼굴이었다. 아이는 이미 복종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소리 없이 위축되는 법을, 표정으로 죄책감을 품는 법을. 그날 밤 아이 가방에서 또 다른 종이가 나왔다. 학원 상담 기록지였다. 학원 선생님이 적어둔 메모가 있었다. 최근 컨디션 저하, 가정 사정 질문에 괜찮다만 반복, 손톱을 자주 뜯음. 나는 그 문장을 보며 손이 떨렸다. 손톱을 뜯는 건 스트레스였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아이가 숨기고 있는 것과 연결돼 있었다. 나는 아이에게 다시 묻지 않았다. 대신 아이의 녹음기 사용 날짜를 정리했다. 시어머니가 왔던 날, 남편이 야근했던 날, 내가 외출했던 날, 아이가 혼자 집에 남았던 날. 그 조합을 맞추자 하나의 패턴이 드러났다. 내가 집에 없고 남편이 늦는 날에 녹음기가 가장 많이 사용됐다. 그리고 그날들은 시어머니가 유독 오래 머물렀다. 나는 남편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요즘 애가 좀 이상해. 학교에서도 전화 왔어. 남편은 귀찮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너 또 과민 반응이지? 애들이 원래 그래. 그 순간 나는 남편이 모르는 게 아니라 보지 않으려 한다는 걸 확신했다. 남편은 시어머니와 갈등을 만들기 싫어서 아이의 이상 신호를 엄마의 예민함으로 돌려버리고 있었다. 그 회피가 아이를 위험 속에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아이가 잠든 뒤 녹음기를 꺼냈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녹음 파일을 확인했다. 나는 그 행동이 아이의 의사와 충돌한다는 걸 알면서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아이가 말을 시작하기 전에 아이가 부서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더 컸다. 파일 목록은 짧았다. 날짜별로 몇 분씩 기록된 조각들. 나는 가장 최근 파일을 눌렀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잡음만 들렸다. 바닥을 끄는 소리,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다. 낮고 단단한 톤이었다. 너 엄마한테 또 말했지? 아이의 숨이 훅 하고 들렸다. 아니에요. 아니긴 뭘 아니야. 내 엄마 눈빛이 달라졌더라. 그 말 뒤에 정적이 길게 흘렀다. 그리고 아주 작은 울음이 들렸다.
아이가 울음을 삼키는 소리였다. 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러나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다. 시어머니의 말이 이어졌다. 너 그러다 엄마랑 아빠 이혼하면 내 탓이야. 그 문장은 폭력이었다. 아이에게 책임을 씌우는 방식으로 아이의 입을 봉하는 폭력. 아이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그 순간 아이는 내가 말하면 가족이 깨진다는 논리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때 남편 목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다. 그가 집에 있는 날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파일 속에는 남편의 한마디가 있었다. 엄마, 그만해. 하지만 그 다음이 더 참혹했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조용히 해. 애 교육하는 거야. 그리고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침묵했다. 그 침묵이 내가 지금껏 몰랐던 공범의 모양이었다. 나는 녹음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뉴스에서 보던 문장들이 내 머릿속에 정확히 겹쳤다. 가해자는 보호자 혹은 보호자 역할을 하던 인물. 반복적인 정서적 폭력이 선행된다. 주변의 방관이 피해를 키운다. 그 문장들 속에 내 가족이 들어 있었다. 나는 그 순간부터 계획을 바꿨다. 이건 단순히 시어머니를 말로 설득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남편을 깨우는 문제도 아니었다. 이건 증거를 단단히 만들고 아이를 먼저 안전하게 떼어내고 가의 구조를 한 번에 무너뜨려야 하는 문제였다. 내가 감정으로 흔들리는 순간 그들은 오해다, 과민 반응이다, 가정 문제다라는 말로 다시 덮을 것이다. 나는 아이를 지키려면 이 싸움을 법과 기록으로 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그 기록의 중심에는 내가 방금 들은 그 한 문장, 이혼하면 내 탓이라는 협박이 있었다. 아이에게 죄책감을 심는 그 말이 이 집을 무너뜨릴 첫 번째 증거가 될 것이다. 그날 새벽 나는 잠들지 않았다. 노트에 날짜를 적고 파일명을 적고 영상 캡처 시간을 적었다. 아이가 멍이 생겼던 날과 녹음 파일 날짜를 맞췄다. 학원 메모와 담임 상담 내용을 정리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가 가장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는 루트를 떠올렸다. 내일은 아이를 먼저 밖으로 빼낼 것이다. 가해자가 눈치채기 전에.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더 이상 가정교육이라는 말로 폭력을 포장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이제 나는 확신했다. 가해자는 우리 집 안에 있었다. 그리고 그 가해를 가능하게 한 건 침묵과 체면과 가족이라는 이름이었다. 나는 그 이름을 더 이상 아이 위에 올려두지 않기로 했다. 나는 아이를 먼저 집 밖으로 빼냈다. 그날은 아무 일 없는 척 평범하게 시작했다. 아이의 가방에 옷 몇 벌과 필통을 넣었고 학원 가는 길에 잠깐 친구 엄마를 만나는 것처럼 행동했다. 아이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이미 아이는 묻지 않는 게 안전하다는 규칙을 알고 있었다. 그 사실이 가장 마음을 찔렀다. 아이를 친정으로 보낸 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 집은 여전히 조용했고 여전히 정상적인 가족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 평온함이 오히려 기괴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가해는 늘 그렇게 일상 속에 숨어 있었다. 나는 변호사와 먼저 통화했다. 녹음 파일, CCTV 영상, 학교와 학원 기록, 그리고 아이의 신체적 정서적 변화에 대한 메모를 하나씩 설명했다.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정서적 아동학대입니다. 특히 보호자 지위에 있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죄책감을 주는 발언을 했다는 점이 결정적이에요.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확인이었다. 내가 느낀 공포가 과장이 아니라는 확인.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집으로 왔다. 아이를 보러 왔다며 평소처럼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이가 없다는 걸 알아차리자 얼굴이 굳었다. 애는? 이라는 질문에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며칠 친정에 있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통제 대상을 잃은 사람의 반응이었다. 남편은 퇴근 후 집에 들어왔다. 시어머니와 내가 마주 앉아 있는 광경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다. 그는 여전히 중간에 서 있었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공범이라는 걸 그때 나는 확실히 알았다. 나는 테이블 위에 서류 파일을 올려놓았다. 녹음 파일 목록, 캡처한 CCTV 장면, 상담 기록, 날짜별 정리표. 시어머니는 처음엔 웃었다. 이게 뭐야? 드라마 찍니?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녹음 파일을 재생하는 순간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너 그러다 엄마 아빠 이혼하면 내 탓이야. 그 문장이 스피커를 통해 다시 흘러나왔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침묵이 이어졌다. 나는 재생을 멈추지 않았다. 아이가 울음을 삼키는 소리,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 그리고 남편의 무력한 엄마 그만해라는 한마디까지 모두 흘러나왔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건 애를 바르게 키우려고 한 말이야. 나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바로 대답했다. 그게 학대예요. 아이에게 책임을 씌우고 침묵을 강요하는 방식. 법적으로도 명확해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뭘 안다고. 하지만 그 분노는 예전과 달랐다. 통제하던 사람이 통제력을 잃었을 때의 분노였다. 남편이 그제야 말했다. 엄마 이건 좀 심했어.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다. 너무 늦었다는 생각뿐이었다. 아이가 혼자 감당했을 시간들을 생각하면 남편의 뒤늦은 자각은 사과가 아니라 면피처럼 느껴졌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 장의 문서를 꺼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 기록 요약본이었다. 변호사와 상담 후 정리한 내용이었다. 이미 접수 단계에서 조사 가능. 보호 조치 우선.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시어머니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걸 밖에 알리겠다는 거냐고 묻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준비는 끝났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집을 나갔다. 짐을 챙기지도 못한 채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나갔다. 그 장면은 승리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다만 끝났구나라는 감정만 남았다. 가해는 끝났지만 회복은 이제 시작이었다. 며칠 뒤 공식 절차가 시작됐다. 아동보호기관의 조사, 남편과 시어머니의 분리조치, 접근 금지 권고. 남편은 처음엔 반발했지만 녹음 파일과 기록 앞에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결국 동의서에 서명했다. 그 서명은 아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었다. 아이를 다시 만난 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를 안아주고 이제 괜찮아라는 말만 반복했다. 아이는 처음엔 굳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천천히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엄마, 나 잘못한 거 아니지? 나는 그 질문에 울음을 참지 못했다. 아니야. 너는 아무 잘못 없어. 어른들이 잘못한 거야. 그 말이 아이의 어깨를 조금 풀어주었다. 완전히 괜찮아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아이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게 가장 중요했다. 남편과는 결국 이혼 절차를 밟았다. 그는 끝까지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도가 아니라 결과가 중요했다. 아이가 다쳤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다. 설득은 아이를 지키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 사건 이후 나는 뉴스 속 문장을 다르게 읽게 됐다. 가해자는 가까운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정서적 학대는 발견이 늦다. 그 문장들은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우리 집 이야기였고 내 아이 이야기였다. 나는 이 이야기를 숨기지 않기로 했다. 부끄럽지 않아서가 아니라 숨길수록 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가족이니까, 어른이니까, 집안일이니까라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 아이를 침묵하게 만드는지 나는 직접 봤다. 이 집은 무너졌지만 아이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 차이는 침묵을 깨는 순간에서 갈렸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을 선택했다. 늦었지만 가장 늦기 전에. 아동학대는 소리 없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지금 멈춰야 한다는 신호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아이를 지키는 이야기에 힘이 됩니다.